안녕하세요. 저는 공인회계사 김용석이라고 하고요. 우리 미래경영 아카데미에서 정부회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1차 시험을 대비한 우리 정부회계 강의 인트로를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2019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위해서 강의 교재는요. CPA 1차 대비 정부회계 4판입니다. 4판. 요 모양을 갖는 교재 4판이고요. 출판사는 상경사입니다. 4판 교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교재를 이제 펼쳐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편으로 나눠질 겁니다. 제1편이 국가회계기준이라고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을 거고요. 제2편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관련되어서 7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편이 1일 특강이라고 해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1편하고 2편만 강의를 하는 겁니다. 3편은 말 그대로 1일 특강이어서 나중에 막판에 또 마지막 정리용으로 스페셜 강의를 그때 또 이제 추가로 강의를 계속 할 거니까 그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3편은 이제 그때 강의를 따로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제 그 셀프 스터디 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제1편과 제2편 부분만 강의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제3편 1일 특강은 뭐 강의를 나중에 안 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핵심 요약 정리가 이 책의 또 가장 큰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급하면 또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일 특강에서 제시하는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핵심 요약만 하셔도 또 급한 마음에 또 보게 돼 있으니까 그땐 그때 보시고, 지금은 시간이 좀 있을 테니까 우리 1편과 2편, 1장부터 12장까지에 걸쳐서 내용들을 설명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부회계가 무엇인지를 좀 충분히 이해를 잘 해놓으시면, 특히 기업회계에서 안 보이던 독특한 회계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금 회계 처리라든가 또는 정부회계의 어떤 독특한 재무제표 양식이라든가 또 독특한 회계 처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암기보다는 시간 있을 때 조금 이해를 해놓으시면 막판에 여러분들이 그 서두르지 않고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강의는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도 3판에 비해서 4판에는 어떤 부분이 또 추가가 되었는지, 작년도에 수업 듣고 또 추가로 다시 공부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개정사항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당연히 이제 2018년도 1차 문제는 추가로 수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회계 대표적인 상위법이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또 적용된 두 가지 법인데, 뭐 이 두 가지 개정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시험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018년도 3월 5일 날 적용되는 건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바뀐 것이고요. 이거 이제 옛날 거 규정대로 갔다가 틀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옛날 거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정리해 주시고, 그 규칙의 예규, 이제 규칙의 하위법이 예규죠. 그걸 자세히 설명한 예규가 바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 지침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 지침 안에 환율 부분 있죠. 환율. 화폐성 자산부채, 비화폐성 자산부채에 따른 그 평가 부분이라든가 손익 반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걸로 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거에 또 그 잘못된 기출문제 부분은 수정을 해서 교재에다가 수정으로 또 반영을 해놨으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국고금 회계처리 중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12월 29일자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업데이트해서 반영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거의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2018년도 3월 27일자 걸 반영했습니다만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판과 4판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는 거의 똑같다. 근데 국가는 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에 워낙 중요한 파트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우리 기업 회계보다는 약간 후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 대표적인 회계 기준이 IFRS죠. 그럼 IFRS가 요즘 여러분들 개정 이슈가 많잖아요. 수익인식이라든가 금융자산이라든가 리스가. 그럼 그게 변경이 되면 그거보다 좀 2, 3년 늦게 국가회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늦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버퍼링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IFRS에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수익인식하고 금융자산하고 리스 부분인데 그 변경된 부분이 아직은 국가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정도면 바뀔 거예요. 2020년도를 대비해서는 리스도 좀 바뀔 것이고 수익인식도 좀 바뀔 것이고 금융자산 부분도 좀 변경될 수가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더 늦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2019년도 시험을 보는 때는 그 부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아까 설명드린 충당 부채 쪽하고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 쪽은 변경이 되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꼼꼼하다. 그래서 이 PPT 화면을 보면서 우리 교재랑 싱크를 맞춰가면서 교재의 내용들을 같이 체크를 해가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컨셉만 잡는 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꼼꼼하게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늘어나서. 하지만 한번 쭉 들어놓으면 이해력이 확 올라가니까 막판에 우리 그 1일 특강 부분의 정리 쪽에서 이제 정리하는 속도가 더 나을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췄고요. 우리 화면에서 이제 보시면 제가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100%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외워서 그 부분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지선다기 때문에 5개를 다 알아야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게 한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포인트를 잘 짚고 있으면 맞출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빨간색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히든 카드는 아까 설명드린 1일 특강 부분에 가서 핵심 요약 정리 이거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또 모의고사라든가 또 우리 그동안의 기출문제 한번 쭉 마지막에 풀어주시면은 마지막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아마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 해주시면 가장 좋다. 그럼 그 전에 이제 보통 11월, 12월 정도에 이 강의 듣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정부회계가 여러분들 1차, 우리 공인회계 1차 시험에 뭔가 합격을 할 때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틀 안에서의 수험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2018년도 우리 1차 공인회계사 시험은요. 응시자가 8,778명,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 근데 어쨌든 합격자는 1,700명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응시자 기준으로 합격률은 한 19% 정도 되는데 19%니까 약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뭐 어느 정도 하면 합격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702명 안에는 사실은 그 순수한 그 1차생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유예생들이 예를 들면 5유예, 4유예 이런 사람들은 다시 5과목, 4과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이 1차 시험을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걸어놔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몇백 명이 있다 보면 사실은 순수하게 1차만 봐서 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그 합격 점수도 좀 주의할 점이 과거에는 그 평균 60점 이상만 넘었으면 합격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는 1,700명이라는 커트라인을 주다 보니까 점수대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2014년도에는요, 이게 2014년부터 시행된 상대와 그 절대를 합친 혼합평가 방식인데, 초창기에는 이게 너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출제당국,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거 난이도 조절 못해서 그때 합격 점수는 394점이에요. 550점 중에 394점인 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또 반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45점이 됐다가 그때도 난리가 났죠. 어려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정도 382점, 379점, 375점이 됐거든요. 이 5개년도를 평균 치면 375가 됩니다. 375. 그러면 직전 연도 3개년도를 분석해 보시면 결국 평균에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행 첫 해랑 둘째 해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375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또 이제 컨저버티즘, 보수주의를 추앙하니까 플러스 시켜서
한 38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정부에게는요, 우리 회계학이 총 3교시 50문항이잖아요. 자, 그 중에 그 5문항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그 회계학만 유일하게 3점이다 보니까 우리도 3점 곱해서 15점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계학 전체 시간이 80분이니까 10% 배정한다면 시간으로는 8분이고요. 근데 정부에게는 계산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뭐 계산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재무제표 표시 방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8분의 그 5문항이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시간이 뭐 없어서 못 푸는 그런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모르는 거죠. 내용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것이니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좀 목표로 하시고 막판 1일 특강을 통해서는 이제 실속 있는 암기 위주로 가자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정부회계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로 나누는데요. 국가회계가 이제 평균적으로 5문제 중에서 3문제 또는 4문제가 나온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이제 1문제 또는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5 대 1.5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문제 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1문제씩 꼭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이제 4문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부회계가 처음부터 나왔던 건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처음으로 이제 출제가 된 것인데, 그럼 이제 2019년도면 벌써 이제 8년 차잖아요. 공인회계사 시험 8년 차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승은 또 예상이 되죠. 상승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큽니다. 특히 그동안 소홀했었던 예산회계라든가 국고금 관리회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를 하고 용어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해 놓으셔야 실제로 암기할 때도 좀 효율도 오르고 문제 맞출 확률도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주의할 점이 국가회계랑 지방자치단체 공부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회계 감사라는 거 안 배웠습니다만 1차를 합격하게 되면 2차 시험 때 회계 감사라는 걸 배울 겁니다. 우리가 공인회계사의 주요 업무가 이제 회계 감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 재무제표 중에 기금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 기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라는 걸 할 겁니다. 회계 감사를 할 것이에요. 또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는 검토라는 걸 합니다. 검토. 근데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느낌상 감사가 좀 더 확장된 느낌이고요. 검토는 그냥 검토를 하는 거예요.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일이 많아요. 일이 많고 검토는 그냥 소극적인 의견만 표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국가재무제표에 대해서 오디시라는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당연히 국가회계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다 보니까 현재 수험에서는 국가회계를 자세히 내고요. 좀 더 자세히 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검토 정도 수준이니까 나이도 좀 낮춰서 낸다고 보시면 돼요. 양이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머릿속에 IFRS가 있어야 돼요. 있죠? 있어야 됩니다. 그럼 IFRS의 재무상태표가 머릿속에 있다면,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국가의 재정상태표를 얘기하면서 IFRS의 재무상태표랑 국가의 재정상태표의 디퍼런스, 다른 점이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다른 점 위주로 외워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러면 국가와 IFRS의 다른 점만 정리를 한다면 그게 시험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IFRS의 프로토타입 있는 사람은 이 수업이 굉장히 효율이 높을 것이죠. 근데 IFRS가 충분히 안 된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 정부회계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본인의 중국 고급 회계 실력이 좀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IFRS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이 수업을 듣는 게 효율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했어요? 국가가 중요하니까 국가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프로토타입으로 있어야겠죠? 그럼 국가의 재정상태표가 이런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는 어떻다. 또 디퍼런스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그 공부량이나 우리 수업량을 줄일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3가지를 다 외운다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차피 정부에게는 2차 시험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거쳐가는 과목이잖아요. 1차를 합격만 하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5개를 다 맞출 건가?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IFRS의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고 국가와 IFRS를 먼저 비교하고 그리고 지방을 또 국가랑 비교하는 게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국가부터 하고 지방을 나중에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일부 교재들은 지방을 먼저 하는 교재들도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가회계부터 충분히 하고 근데 국가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IFRS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회계 기준 중에 이 부분은 IFRS랑 똑같으면 그냥 똑같다 이렇게 외우면 될 거를 처음부터 다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국가랑 똑같다 그러면 똑같다라고 외우고 나중에 다른 점만 챙겨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을 때는 IFRS가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정부회계 수업들은 뒷부분에 많이 듣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 많이 듣습니다. 봄에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IFRS가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듣는 건 굉장히 유슬리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11월, 12월 달에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IFRS 정도는 이제 세팅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럼 그 기본 그 지식 하에 국가 회계를 배우면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고 또 국가가 워낙 중요하니까 국가 쪽에서 많이 나오고 국고금 회계라든가 예산 회계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 쪽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좀 자세히 해놓으시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세팅이 되었다면 사실 양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른 점 몇 개만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그 과거 이제 우리 이 정부회계가 공인회계 시험 나온 이후로 저희 수업이 효율이 높다,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수업이니까 근데 이제 난이도가 좀 올랐기 때문에 오른 난이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페이지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예산회계라든가 국고금 관리회계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설명할 테니까 수업을 들으시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100% 이해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PPT 강의의 좋은 점이 뭐냐면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파워포인트로 이제 재무제표를 띄워드리면서 보여드릴 거니까 재무제표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옆에 재무제표가 있으니까 봐가면서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칠판 강의보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제 말 믿고 이 수업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믿고 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이해는 완벽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머릿속에 IFRS 꼭 있어야 된다는 거는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장부터 해서 본론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